자, 그리고 요즘에 좀 헷갈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고금리는 좀 장기간 이어질 것 같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좀 늦어지겠네. 네. 라는 식의 한 부분이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막빠지고 이거 좀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금리 인하는 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좀 울상이긴 하셔도 도대체 언제 진입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둘 다 맞긴 맞거든요. 네. 예, 이 혼란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에게. 이 예. 채권 투자든 주식 투자든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숨을 길게 보시는 투자를 바라거든요. 예. 왜냐하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질 경우에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되고 네. 매매를 많이 할 경우에 애석하게도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그래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이런 변동성을 갖잖아요. 매매를 많이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올라갈 대로 수치하고 네. 예, 요거 피하고 네. 요거 다시 수치하고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지만 제가 얻는 수익률은 이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예, 예.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네, 네. 본질적으로 사람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가격을 올리는 주체들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일 텐데 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막 좋다고 모두 다 생각할 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다수에 속할 가능성이 소수에 속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죠.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떨어질 때는 반대로 굉장히 다들 어렵게 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때는 세상을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많아지고. 그리고 나는 다수에 네, 속할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또 베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걸 갖기가 쉽지 예. 않아서 그 용기는 네. 본질적으로 본인의 성품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디서플린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성공한 매니저와 그렇지 않은 매니저,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한 매니저와 그렇지 않은 매니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기간을 넓게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이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참는 것도 근데 사실 본성에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보면 금리 인상이나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떤 전망이 조금씩 틀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이라는 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원인을 우리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금리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책금리 3% 정도 올릴 때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책금리 인상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 올렸을 때 중앙은행의 입장은 뭐냐면 본인들이 3%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나시겠지만 시장 물가가 7%, 8%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이게 다시 내려와서 좀 안정됐을 때도 5%, 4% 이랬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그 채권으로 받는 내가 금리가 있지만 그 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렇죠. 시기였었던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와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정책 금리는 5%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는 3%대입니다. 최근에 뭐 3.6으로 예상을 했는데 3.7이 돼서 굉장히 뭐 더 높았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7, 8에서 어쨌든 3, 4로 떨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예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가 상승 압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고려 대상이 되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의 막바지 측면에 이제 국면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특히 좀 더 길게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려서 한 번이나 두 번쯤 금리를 더 올렸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그게 우려가 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돼서 내가 100% 채권 사려고 마음먹었던 거를 다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채권 투자하는 규모는 전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규모의 3분의 1 네. 또는 반 그렇게 놓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도 분할 매수 전략.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망이라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런 어떤 제가 가상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가상의 그래프를 모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분할 매수거든요. 네. 높아질 때 샀다가도 분할 매수를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 선을 따라서 여기부터 요 과정에서 이렇게 살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여기가 있으면 내가 샀던 것들은 여기 가면 이익이 그렇죠, 이만큼 그렇죠. 난다는 네, 개념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채권에 대해서 고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산을 어떻게 분할 매수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맞는 시기고 충분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에 경제적인 특징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우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쪽이에요. 네. 채권 금리가 오르면 물론 물가가 낮아질 거냐 올라갈 거냐는 채권 금리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물가를 올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갑자기 유가 같은 것들이 저 멀리서 뻑 하고서 올라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 물컵이 네. 너무 사고 싶은데 부족해서 점점 원하는 사람이 늘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유가로부터 오는 어떤 또는 원자재 가격으로부터 오는 물가의 상승 압력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다 통제되진 않아요. 집합적으로는 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 안 사면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일반 소비자 물가 중에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 측 물가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개별적인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금리를 또 올리는 행위에 의해서 줄어들고 그 줄어든다는 건 결국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어느 순간은 이것이 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힘이 한쪽으로는 작동하고 있다. 네. 이쪽에서는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두 개 다 잘 모르겠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이미 실제 금리가 플러스에서부터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민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씩 채권을 매수하면 훨씬 확률적으로 투자 수익이 높아질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채권 매수에 대한 문을 두드려도 괜찮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분할 매수 전략.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서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분들이라도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네. 당연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회의 장이 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 많으세요. 네. 저 또한 그런데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물은요. 네. 짧은 거 만기가 통화 정책에 반응을 하고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진단과 수급 영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 더 짚냐면 국채 투자할 때 짧은 거 사야 돼요, 긴 거 사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고민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채권 시장에서 그 수익률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단기냐 장기냐. 결국은 채권이라는 자산이 주식과 다르게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만기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끝난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의 금리를 단기 금리라고 하고 수명이 많이 남은 채권의 금리를 장기 금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채권 이런 수익률 곡선이 생긴 모습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니까 기본적으로는 장기가 단기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내일
돈 갚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낮은 금리에도 줄 수 있지만 한 10년 후에 갚을게라고 그러면 그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 어떻게 믿고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네, 신뢰에 대한 문제 예. 당연히 어떤 면으로든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나 해줘야 내가 꺼줄 거야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네. 이렇게 생기니까 장기가 유리한데 양쪽이 영향을 받는 요소가 좀 달라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제 경제 흐름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또 뭐도 있냐면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이렇게 개입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은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과거를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 그게 똑같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는 파동을 갖거든요. 예. 그러면 정책 당국이 하는 일은 뭐냐? 그 파동의 깊이와 바닥과 높이를 네. 찌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든 성장을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이 없게 계속 이렇게 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런데 항상 바닥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낮은 굴곡을 갖는 선으로 만들고 싶어요. 특히 예.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왜 높을 때는 금리 올려서 나쁘게 만들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높으면 이 높다는 게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은 물가예요. 예.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심리가 큰 영향을 미쳐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물이 거의 10,000원쯤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직접 주셨으니까 10,000원쯤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내일이면은 1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미리 사는 거. 오늘 삽니다. 네, 미리 그럼 사는 오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심리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야, 네, 네. 이 적입니다. 네.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여기서 사용하고 경제라는 게 한편에서는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제에서 정책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장기금리, 단기금리 모든 금리를 다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금리를 움직여서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기금리를 조정해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유는 뭐지? 모든 금리를 다 조정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중앙은행한테 과연 있을 거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민간과 같이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 금리를 움직이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 간의 금리일 거잖아요. 예. 예. 그 단기 정책 금리라는 건 보통 뭐냐면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은 뭐 은행 간 거래 금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은행 간 거래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높게 금리를 주겠다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이전에 낮은 금리로 하다가 여기랑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려면 그렇죠. 쫓아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본인의 결정이 민간에 의해서 흡수되고 소화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저기 장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네. 단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중앙은행이 줬으니까 내가 단기로 한 2주 뭐 2개월 빌려주는 돈의 금리는 조정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년 만기는 조정해야지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 단기금리 정책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10년간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끄고 이거는 그냥 경제만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기금리 쪽은 정책금리를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움직임을 연동해서 그게 한 1년 정도까지 이렇게 1년, 2년, 뭐 3년 뭐 이 정도까지 가요. 그러다가 점점 그게 희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만을 보고 움직이고 또 이쪽은 어떤 힘이 작동을 하냐면 수급 측면이 작동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떤 경우든 뭐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다 시장마다 있지만 경제가 점점 성숙될수록 장기 투자 자금들이 많아져가요. 그 얘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연금이 엄청 큰 규모잖아요. 국민연금.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들은 자기네들의 부채,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받은 돈과 자산을 만기를 좀 일치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불일치시키면 나중에 돈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못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한 목적의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또 다른 경제 상황과 수급이라는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 상황이라는 어떤 새로운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은 뭐가 유리한가? 정책금리는 아까 제가 뭐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추가적으로.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쪽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얘는 밑으로 갈 확률들이 높아지거든요. 이쪽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거는 그냥 유지되거나 네. 사실은 원래는 올라갈 힘도 있는데 내려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미 금리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물론 10년 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가 나빠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지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채를 사는 게 단기채를 사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후회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단기물과 장기물이 어디 영향을 미치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장기물 투자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접목하신다면 정말 그 현명한 채권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